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없었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안 갔더라면 전 제 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봐버린 거예요. 무릎 꿇고 있던 애 얼굴에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독 김치가 잘 익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막 버무린 김치를 봉지에 담았죠. 우리 수민이가 시댁 갔다 와선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이참에 그냥 반찬 몇 가지 싸서 들러보자 싶었거든요. 딱히 밥 먹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슬쩍 보고 김치만 내려놓고 오려고요.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장 봐서 알타리 좀 묻고 참깨 살짝 뿌린 고춧가루 간단히 끓여서 양념김치 한 단지, 오이지 무침, 열무 된장국 조금. 제가 만든 것 중에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담았어요. 김치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수민이네 집 현관 앞에 섰죠. 근데 이상했어요. 초인종 누르기도 전에 무언가 스산하달까. 어쩐지 사람 사는 기운이 안 느껴졌어요. 문을 톡 건드렸더니 열려 있었어요. 얘야, 문은 왜 잠그지도 않고. 작게 혼잣말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그 거실,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주방엔 설거지 그릇 하나 없고 공기청정기만 웅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수민아?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어요. 문득 베란다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다가가 보니 창가에 조그만 앉은 등이 보였죠. 딸이었어요. 수민이. 근데 자세가 이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제 손녀 하연이. 그 애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그림에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가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뒤에 검정 머리 큰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림. 수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다가갔는데 수민이는 흠칫 놀라면서 저를 보질 않더라고요. 그제야 봤어요. 손등에 시퍼런 자국. 입술은 말라붙었고 다리는 마치 오래 앉아 있어서 절인 사람처럼 떨고 있었죠. 엄마가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그 말에 속이 뭉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친정 엄마 보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때 인기척이 들렸어요. 쿵, 쿵, 쿵. 무거운 걸음소리. 복도 끝에서 사위 도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살면서 그런 눈빛 난생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벌떡이 아니라 기어오르듯이 몸을 일으킨 거예요. 도윤 씨 미안해, 엄마가 그냥 오신 거야. 그 장면에서 제가 김치 보자기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봉지가 터지면서 양념 국물이 마루에 흩어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난 딸을 데리러 간 게 아니라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러 간 거였어요.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내가 우리 딸과 손녀를 되찾기 위해 사위 인생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건. 수민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사위 눈치만 봤어요. 제가 그 집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그 순간 저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딸 집에 김치 좀 갖다 줬을 뿐인데 왜 저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사위 도윤은요, 처음 봤을 땐 정말 바른 청년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얼굴도 반듯하고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가 사람 말에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요.
그런데 그날 본 도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고 눈빛은 얼음덩이 같았죠. 어머님, 다음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수민이가 좀 예민해서요. 그 말 들으셨어요? 수민이가 예민해서래요. 딸이 무릎 꿇고 멍 자국 있는 거 보면서 그걸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위였어요.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수민이가 작게 고개를 젓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요. 제발 지금은. 그때 아이 하연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무표정이었어요. 5살짜리가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표정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림엔 엄마가 무릎 꿇고 있고 뒤에 커다란 남자 사람이 화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엔 작은 아이가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의 방벽에 붙어 있던 A4 종이 한 장이었어요. 엄마가 울어도 말하지 않기. 아빠가 화내면 안 보면서 손잡아주기. 비밀 지키기 약속. 딱 그렇게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연아. 이거 누가 쓴 거야? 아빠가 우리 가족 지키는 방법이래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작은 애한테까지 무언가를 주입시키고 있던 거예요. 딸이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충격인데 손녀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니. 그 순간 수민이 손등을 다시 봤어요. 피멍 자국 말고도 조금씩 벗겨진 살 그리고 똑같은 패턴의 멍이 반복된 자국이 있었어요. 모에 닿은 자국 같기도 했고 그게 뭐였는지 며칠 뒤에 알게 됐죠. 그날 저는 더는 못 참고 수민이 몰래 김치 봉투 안에 작동 중이던 탁상 시계형 녹음기를 넣고 왔어요. 시장에 다니는 아는 사람이 보여줬거든요. 언니, 요즘엔 이런 것도 있어. 몰래 켜두면 집안 소리 다 녹음된다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밤새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도대체 왜 수민이가 그렇게 된 거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그렇게 밝고 정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맨날 칭찬했죠. 엄마 말 잘 듣고 손재주 좋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옷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입시 미술학원 다니고 혼자 원단 시장도 들락거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도윤이를 만난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했고 직업도 고등학교 상담교사라더라고요.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결혼하더니 그 뒤로 수민이 연락이 끊기고 엄마 집엔 추석에도 안 오고 엄마 도윤 씨가 너무 피곤해해서 이번엔 쉬고 싶대. 다음엔 꼭 갈게. 미안해.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녹음기 꺼내서 소리 틀었을 때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수민아, 오늘 감정 조정 못했어. 벌칙이 뭐였지? 그래, 무릎 20분. 정좌 자세로. 소리내면 다시. 그리고 그 뒤엔 조용한 울음소리. 그리고 또 도윤의 목소리. 그 여자가 또 오면 내 딸한테도 벌칙 줄 거야. 말 조심해. 그 말 듣고 제가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종당한 사람들끼리 감금된 곳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물었어요. 너 우리 딸한테 무릎 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사위놈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 애한테는 그 자세가 안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도윤이한테서 그 말을 듣고 무릎 꿇는 자세가 안정된다고.
그 말 듣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수민이 어릴 때 생각만 났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 애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애였죠. 수민이 아버지는 제가 그애 3살 때 세상을 떴어요. 버스 운전하시다 심장마비로요. 그날도 일찍 출근하신다고 도시락 싸서 내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가장이 된 게 청소일, 식당 설거지, 고깃집에서 뼈 해체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겨울엔 손톱이 깨져서 피가 나곤 했어요. 수민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울고 있었는데 그 애가 조그만 손으로 제 등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나 다 컸어. 나 이제는 밥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아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해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게. 중학교 들어가선 봉제부에서 실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수민이 손이 아주 야무져요. 이런 아이 드물어요. 고등학교 땐 디자인과로 진학하겠다고 하더니 밤새도록 스케치북에 옷을 그렸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학원은 못 보냈지만 시장 돌면서 천조각, 단추 하나하나 모아오던 그 손. 그게 우리 수민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 나중에 내가 내 이름 걸고 브랜드 만들 거야. 그럼 엄마한텐 내가 직접 만든 한복 선물해 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구나.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가 데려온 남자가 도윤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사람 마음을 잘 알아. 아이들 상담도 하고. 도윤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민이가 저한텐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땐 몰랐죠. 그 사람 말투가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근데 도윤이 쪽 집안이 별로 나서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결혼하고 얼마간은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에 찾아와 직접 전도 붙여주고 친정엄마라고 저한테도 잘했어요. 근데 그게 반년이 채 안 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수민이가 변한 게. 처음엔 전화를 조금씩 늦게 받더니 나중엔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 도윤 씨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면 그 사람 피곤해하니까 조금만.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한 번은 편지랑 영양제 담아서 택배 보냈더니 수민이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고마워. 근데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 도윤 씨가 놀랐어. 그때는 그게 걱정돼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사위가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땐 이미 수민이는 말조차 허락 없이 못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 잘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가 그날 제 눈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위 눈치 보면서 저를 향해 엄마 그냥 가라고 말했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된 거라면 전 이제 다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녹음기 속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칙이야. 기억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꽉 부서졌어요. 이건 엄마가 그냥 기다려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녹음기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 여자가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칙이야. 그게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가 벌을 받는다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딸은 무릎 꿇고 손녀는 입도 못 열고 그 사위라는 인간은 가족을 전부 자기 손바닥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요, 더럽고 더러운 이중생활까지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시장에 깻잎 사러 갔는데 한참 계산하던 중이었죠. 건너편 생선가게 금자 언니가 절 보자마자 달려오더라고요. 언니 잠깐만요. 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혹시 사돈댁 사위 이름 도윤 맞지? 왜?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언니 오해 말고 들어봐. 우리 시장에 오는 유명한 부동산 여사장 하나 있잖아. 그 여자랑 언니 사위가 카페에서 손 꼭 잡고 앉아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 여자 돈 많고 이혼한 지 좀 됐거든. 근데 그 여자 입에서 언니 사위 이름이 나왔다니까? 도윤 씨랑 새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순간 몸이 딱 굳었어요. 뒷골이 싸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봉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제가 입을 틀어막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금자 언니가 급히 말을 바꿔요. 아니야 언니.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지. 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날 장은 그냥 포기했어요. 손에 든 거 다 내려놓고 시장 한켠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은 집에서 무릎 꿇고 있고 손녀는 그림으로만 감정을 표현하고 그 인간은 카페에서 다른 여자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항상 딸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수민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상담 교사답게 표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부 세뇌였던 거예요. 수민이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들고 자신을 무조건 의지하게 만들고 심지어 딸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도윤 씨가 내가 불안정해서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나 걱정해서 오해하면 하연이가 뺏길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부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고립이고 심리 조종이고 지배였어요. 도윤은 수민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지배욕의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펜과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수민이한테 이상했던 행동, 도윤이 했던 말들, 하연이가 했던 말, 그리고 시장에서 들은 카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생선가게 금자 언니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 부동산 여자 이름이 뭐랬지? 언니 진짜 그거 알아볼 거야? 응. 진짜 확인해 봐야겠어.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저는 도윤이와 그 여자가 갔다는 카페 위치를 알아냈어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커피숍. 오전마다 조용히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상시 안 하던 선글라스를 끼고 시장 가방 하나 들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았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얼굴 못 알아보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도윤이 그 여자랑 웃으면서 카페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어깨를 툭툭 치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팔짱 끼고 도윤이는 그런 여자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날 김이 다 빠졌어요. 딸은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내 딸은요. 밥을 씹어도 목 넘기질 못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밥알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은 카페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인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동안 참았던 이유요? 딸이 망가질까봐, 손녀가 무서울까봐, 혹시 내가 나서면 딸이 더 힘들까봐. 그랬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저 인간의 인생 내가 무너뜨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치 보자기 안에 녹음기를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야, 너 엄마가 김밥 나눠주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했던 말, 나 지금 필요할 것 같아. 그 아이는 이제 변호사가 돼 있었어요. 지금 상황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시장 떡집 금자 언니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았다. 그리고 다 듣지도 않았는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놓였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병원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네이비 정장을 입은 청년. 분식집에서 매일 김밥 2줄만 사가던 조용한 손님. 말도 없고 항상 혼자 앉아 고개 숙이고 먹던 그 청년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사님, 저 사실 예전에 여사님이 후원해 주셨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기억났다. 20년 전쯤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매달 5만 원씩 보내준 일이 있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서류 하나 보고 보냈던 돈.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아이 한 명에게 나눠줬던 그 시절.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그때 여사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중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대학도 로스쿨도 못 갔겠죠.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살 수 있는 건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아니, 이젠 어엿한 어른이 된 변호사 선우가 말했다. 손에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다. 딸이 겪은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녹음이나 사진, 문서 같은 자료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 보자기에 넣어뒀던 녹음기와 수첩, 그리고 수민이 방에서 봤던 이상한 문구들을 메모해둔 종이들을 꺼내 보였다. 선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감금, 심리적 학대, 아동 방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합니다. 그날 밤 선우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사님, 20년 전 여사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여사님의 딸을 지킬 차례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말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수민이의 집 근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출판사 계약서를 받아낼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김치 보자기 안에 넣었던 녹음기 추가로 다시 설치해 볼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딸의 집에 김치를 들고 가야 했다. 다행히 그날은 도윤이 집에 없었다. 수민이 혼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엄마 미안해. 지난번엔 내가 너무 그랬어. 김치 좀 가져왔어.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야. 그냥 냉장고에 넣고 나갈게. 조심스레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및 서랍에 녹음기를 숨겼다. 이건 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선우는 녹음 내용을 들고 나타났다. 확실한 게 나왔어요. 도윤 씨 딸에게 감정 노트 요구하면서 협박성 멘트 반복합니다. 게다가 아이한테도 말 잘 안 들으면 혼자 있게 해줄 거야 같은 위협적인 말이 있어요. 이건 아동 정서 학대입니다. 분노보다도 충격이 컸다. 그 인간이 손녀까지. 선우는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 증거를 전달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상담 요청을 넣었다. 그리고 수민이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까지 연결해줬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중심에 둔 대응이었다.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훈육 중이라고. 그런데 녹음엔 이런 말도 있어요. 감정 조절 못한 날엔 벌이 필요해. 내가 자꾸 삐딱하면 하연이도 그렇게 클 거야. 선우의 손에 들린 메모장에는 수민이의 일기일부가 옮겨 적혀 있었다. 도윤 씨는 날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냥 겁이 나요. 그 문장을 읽는데 울컥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내 손녀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내가 너무 한심해서. 선우는 말없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여사님, 지금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그 말이 내겐 구원의 손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2번 다시 우리 딸이 무릎 꿇게 두지 않겠다고. 며칠 뒤 선우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 안엔 수민이가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4본, 원본 서명이 담긴 스캔, 그리고 약봉지와 진료기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펼쳐보던 선우가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계약이 아니라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에요. 민석이 이름은 없었다. 출판 계약서의 모든 저작권, 2차 수익, 영상화 판권, 해외 판권, 굿즈 수익권까지 전부 대표 명의인 도윤 쪽으로 되어 있었다. 수민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린 일러스트들은 계약서상 업무 위임에 따른 산출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명백한 갈취였다. 여기 보세요. 이 서명 잉크 번짐이 있고 필압도 약하죠? 이건 본인이 정신 똑바로 아닐 때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날짜, 병원 진료일과 겹쳐요. 이날 수민 씨 수면제랑 항우울제 처방 받은 날이거든요. 약봉지를 펼친 선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알약 봉투를 정리해뒀다. 모두 병원 정식 조제지만 복용 시 부작용으로 현실 인식 저하, 판단력 저하, 기억력 일시 감퇴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약들이요. 혼합 복용 시 환각이나 판단력 저하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라고 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딸은 스케치북 한 장에도 혼을 실어 그리던 애였다. 그 아이가 자기 그림을 도둑맞고 서명 한 번으로 그 모든 게 도윤 손에 들어가 있었다니.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여사님, 이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이에요. 강요, 기망, 불공정 계약. 충분히 성립돼요. 그날 오후 선우는 변호사팀과 함께 정식으로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고 출판협회와 디지털 저작권 센터에 해당 작가 명의 수민이 것임을 입증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이 남아 있었다. 그 여자 도윤과 손잡고 카페에서 만났다는 그 부동산 여사장 말이에요. 알아봤더니 출판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도윤 명의로 새 브랜드 런칭을 도왔더라고요. 그런데 수민이 그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새로 런칭된 여성 자기계발서 시리즈. 그 표지 전부가 수민이 스타일이었다. 색감, 선, 붓터치까지.
그건 수민이 외엔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그림이었다. 이건 저작권법 위반에 명예도용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날 밤 나는 김치 국물을 끓이면서 계속 생각했다. 그 인간은 사람 하나를 잡아서 감정은 무너뜨리고 손은 묶고 머리는 조정하고 결국 그 사람의 재능과 이름 수위까지 전부 빼앗아 간 거였다. 도윤은 사랑한 게 아니었다. 수민이라는 사람을 프로젝트로 취급한 것이었다. 기획하고 통제하고 활용하고 수익화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손댄 게 하나 더 있었다. 아이. 선우가 말했다. 하연이도 이미 조종 대상일 수 있다고. 그림 속 언어, 반복되는 표현, 조용한 표정, 그리고 그 비밀 계약서까지 모든 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건 아동심리 전문의에게 분석 맡기겠습니다.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정식 보고 들어갑니다. 선우는 그 말과 함께 수민이 방벽에 붙어 있던 메모 한 장을 보여줬다. 엄마가 울어도 말하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5살짜리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딸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다. 여사님, 이제 모든 단계가 준비됐어요. 첫 번째, 출판계 내부 고발. 두 번째, 수민 씨 보호 신청. 세 번째, 저작권 반환 소송. 그리고 네 번째, 도윤과 그 투자 여사장의 공모 고발. 이제 도윤이 쌓아 올린 탑. 그걸 하나씩 무너뜨릴 때가 왔다. 며칠 동안 도윤은 이상한 기색을 감지한 듯 했다. 수민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고 통화 시간은 짧고 명령조였다. 오늘 어디 나갔어? 누구 만났어? 엄마랑은 연락 안 했지? 그 질문 속엔 불안과 의심이 배어 있었고 수민이는 다시 그 눈빛을 되찾고 있었다. 겁먹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눈빛. 선우는 그 패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통제 본능이 강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걸 직감했을 때 더 세게 주려고 할 겁니다. 그 순간을 노려야 해요. 우리는 마지막 증거 확보를 위해 함정을 만들기로 했다. 수민이의 휴대폰에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고성능 녹음 장치를 연결하고 선우가 사전에 짜둔 대본대로 수민이에게 불안한 척 약간의 저항을 연기하게 했다. 그날 저녁 수민은 용기를 냈다. 도윤이 퇴근 후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요즘 너무 불안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윤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무게를 의도적으로 찍는 듯 했다. 또 시작이네. 넌 왜 꼭 이런 타이밍에 멘탈이 흔들릴까? 그 말투는 다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혐오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더니 수민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랑 또 연락했지? 뭐라고 했는데? 날 어떻게 보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 그 말투. 스마트워치는 정확히 그 순간부터 모든 소리를 잡아냈다. 너네 엄마 그 여자 언젠간 너랑 하연이 데리고 도망갈 거야. 그런 인간이야. 내 감정 흔들리게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이라고. 도윤의 말은 점점 가열됐다. 욕설이 섞였고 수민이 말할 틈도 주지 않았다. 너네 엄마랑 손잡고 내 회사 뒤엎으려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수민은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자 도윤이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었다. 평범? 너 같은 애가 감정 조절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주제에 너 혼자 두면 애도 못 챙기는 게 무슨 엄마야. 그 순간 수민의 손이 살짝 떨렸고 워치가 그 진동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도윤은 한층 더 본색을 드러냈다. 좋아. 그러면 오늘부턴 다시 시작하자.
감정얘기 매일 써. 그림도 못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방향 잡아줄게. 하연이는 내가 직접 훈육할 거고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면 걘 더 나빠져. 이 모든 말들이 워치 속 녹음으로 또렷하게 남았다. 선우는 그 다음날 아침 녹음 파일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증거가 아니라 결정타입니다. 재판에서 틀면 한 번에 끝나요. 그날 오후 선우는 검찰 고발장과 민사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추가했다. 정신적, 육체적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경제적, 인격적 착취를 반복한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확보 완료. 녹음 속 도윤의 목소리는 그동안 포장되어 있던 모든 가면을 걷어낸 그 자체였다. 지성인, 상담교사, 착한 사위. 그 모든 이미지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안다. 하지만 법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다음 주 고발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출판사 관계자들, 투자자들, 작가들, 그리고 그가 손대며 만들어냈던 이익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예정이다. 선우는 그날 녹음 파일을 들고 말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이제 곧 끝납니다. 딸과 손녀 다시 웃게 하실 수 있어요. 말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끝낼 준비가 됐다는 듯이.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이 뒤집힐 사건이 시작된다. 기자회견이 열린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말분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 강남 한복판, 평소 같으면 유명 출판사 대표로 인터뷰하던 그 건물 앞에 작가 착취 및 감금 피해자 법률 대리인 기자회견이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플래시 불빛 사이로 선우가 조용히 등장했다. 차분하고 정제된 어조로 선우는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창작자를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의 모든 재능과 삶을 통제하며 경제적 이득을 갈취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윤이 말했던 녹음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감정얘기 매일 써. 하연이는 내가 훈육할 거야. 그 여자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이야. 그리고 넌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순간 기자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사건의 본질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도윤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멘토, 교사 출신 출판인이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사가 퍼지는 데는 일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감금 착취한 출판사 대표, 실제 녹취록 공개, 아내를 조종하고 아이까지 훈육, 작가 갈취 전말, 표지 디자인 도용, 저작권 강탈한 남편 진짜 얼굴 드러나다. 그날 오후 출판사 건물 앞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임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빠져나갔다.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선우 측에서 전달한 법률 자문서와 녹취록, 고발장 사본이 수십 개 기관에 돌고 있었던 것이다. 계약 작가들은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고 이미 책이 인쇄 중이던 몇몇 서점은 납품 자체를 거부했다. 도윤이라는 이름 석자는 출판계에서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본인이 애써 꾸몄던 대표실 유리문엔 누군가 매직으로 적어놨다. 여기서 울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웃을 차례입니다. 그 글귀를 본 도윤은 유리문을 발로 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출입증 반납을 요구하는 건물 경비의 무표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그 와중에 그 여사장, 부동산 투자자였던 사람도 연락을 끊었다. 공동으로 추진하던 출판 프로젝트, 영상화 판권 사업, 북카페 프랜차이즈 모두 하루 만에 무산됐다. 도윤은 급하게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민의 번호는 이미 변호인 사무실을 통한 연락만 가능하게 조치된 상태였다. 더 이상 그녀는 도윤의 손아귀에 있지 않았다.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통제하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SNS에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도윤이 운영하던 출판사 공식 계정.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 수십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건 당신이지. 벌 받으세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겠어요. 아이까지 훈육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정타는 다음 날이었다. 출판협회에서 도윤을 회원 자격 박탈했다. 저작권법 위반, 윤리규정 위배, 성실신고, 의무불이행. 그 어떤 이유 하나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다. 같은 날 도윤은 사문서 위조 및 강요죄, 아동 정서학대 및 감금, 저작권 침해 및 부당이득죄 등으로 정식 기소되었고 그의 명의로 등록된 수민의 작품 전량은 법원 명령에 따라 원저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때서야 도윤은 말분이 왜 그렇게 김치 보자기에 정성을 들였는지, 왜 딸 수민의 떨리는 손을 보며 눈물을 참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민은 조용히 딸 하연이를 꼭 껴안고 말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널 지켜. 아이의 작은 손이 수민의 목을 감싸며 꼭 안겼다. 그 따뜻한 체온이 수민의 눈물을 녹였다.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살아갈 일만 남았다.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은 지나자 수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선명하게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연이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온통 검은색 선만 가득했던 그림이 이제는 해가 떴고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 아래에 손잡은 사람이 등장했다. 할머니, 이건 엄마랑 나야. 저건 새집이야. 그림 속엔 계집도 벌칙도 없었다. 그저 초록색 풀밭과 노란 해, 그리고 옅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말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정이 아이의 손 안에 피어나고 있었으니까. 수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차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믿었을까라는 자책보다는 이젠 나 자신을 믿고 싶어요라는 말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다시 그려도 될까? 말부는 눈이 벌개지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지. 내가 내 이름 걸고 다시 시작해야지. 수미는 오래전 창고에 쌓아뒀던 스케치북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기, 이 선은 하연이 베넷머리 보고 그렸던 거야. 이건 엄마가 겨울에 털실 모자 씌워줬을 때 기억이야. 그때의 그림에는 온기가 있었다. 이제는 다시 그 온기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변호사 선우는 꾸준히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법적 처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도윤이 갖고 있던 출판 자료는 모두 법원 명령에 따라 삭제 및 환수 조치되었고 수민 명의의 작업물은 원상 회복되었다. 그날 선우가 말했다. 여사님, 이제는 수민 씨도 하연이도 여사님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말부는 오랜만에 큰 숨을 내쉬었다. 숨을 그렇게 깊게 들이마신 게 언제였던가. 가슴 안에 맺혀있던 한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분식집 앞에 김밥 재료를 사러 나간 말부는 시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더니 갑자기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떡볶이 먹고 힘났대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사러 오자고 했어요. 말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수미는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을 모아 작은 그림 수업을 열고 있다. 동네 아이들이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와 각자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시간. 아이들은 말한다. 선생님, 저번에 그린 거 집에 걸어놨어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미는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연이는 가끔 엄마 품에 안긴 채 잠이 든다. 이젠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무릎을 꿇던 아이는 이제 곧게 허리를 펴고 걷는다. 손을 뻗어 할머니에게 안기고 엄마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울고 끝내 지켜낸 어머니 말분 덕분에. 그리고 세상이 아직 버릴 수 없는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보여준 선우라는 또 한 명의 청년 덕분에. 이제는 정말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다. 두려움보다 희망을 품고 상처보다 회복을 기억하며 그리고 언젠가 하연이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켜졌던 시간의 모든 숨결들을, 그 소중한 사랑들이 어떻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다시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 에세이. 출판 기념회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려도 된다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말분도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 대신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박수 속엔 30년간 쌓아왔던 모성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연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닌다. 입학식 날 교실 문 앞에서 작은 손으로 말분의 옷자락을 잡더니 할머니, 저도 이 책을 잘 써서 엄마 책에 나올래요. 그 말에 말분은 웃음이 터졌다. 그 아이가 다시 꿈을 꾼다는 게 그 무엇보다 기뻤다. 선우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말분의 분식집에 들렀다. 늘 김밥 2줄과 떡볶이 한 접시. 그날도 그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사님, 요즘은 어떠세요? 말분은 따뜻한 물수건을 내주며 말했다. 요즘이요? 그냥 그래요. 아침에 물 주고 김밥 말고 하연이 숙제 봐주고. 근데 말이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사님, 예전에 저 도와주셨을 때도 그러셨죠. 남의 집 아이 도우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게 지금도 변함없으신 것 같아요. 말부는 김밥을 마저 말며 조용히 대답했다. 선우 씨, 세상은 말이죠. 누가 누굴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손 덕분에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작은 가게 안엔 그날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고 창밖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말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순간이 다시 살아낸 사람들의 증거 같았다. 사람은요, 한번 쓰러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손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딸 수민도, 손녀 하연이도, 그리고 저 말분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겁내지 않아요. 비바람이 또 와도 이 손으로 김밥을 말고 이 두 발로 걸어가고 이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해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가족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홀로 싸우는 것 같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곁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